안녕하세요. 낭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혹시 인생을 숙제처럼 살고 있진 않나요? 의무와 책임감에 짓눌려 나의 즐거움을 잊었다면 30년 차 정신분석 전문의이자 22년간 파킨슨병과 살아온 김혜남 작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43세 찾아온 병 앞에서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녀는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말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이 책은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는 이들에게 상처는 부끄러움 아닌 삶의 훈장임을 알려줍니다. 나이 들미 불안한 이들에게는 세월이 주는 지혜와 여유를, 완벽주의에 지친 이들에게는 넘어져도 괜찮다는 다정한 위로를 건넵니다. 저자의 삶으로 증명된 지혜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하고 온전히 사랑하며 유머를 잃지 않는 태도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을 후회가 아닌 기대감으로 채우고 싶다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을 펼쳐보세요. 그럼 이제 책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책 속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년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 구절처럼 나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실수를 저질러 볼 것이다.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고 있는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성장통을 고통스럽게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알을 깨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신나는 일이다. 갑갑하고 좁은 세계를 벗어나 날개를 확 펼치고 드넓은 하늘을 헐헐 날면서 느끼게 될 자유를 생각해보라. 무엇보다 그렇게 만난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어찌 보면 삶은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경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철학자 파스칼의 잠언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삶을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 가정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더는 실수와 실패가 두려워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나 역시 이러한 다짐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나는 요즘 병 때문에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대부분을 집에 머무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내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끊임없이 작은 도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방울 사진들을 찍어 전시회를 열었고 스마트폰으로 그림을 그려 책을 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도전을 준비 중이다. 내가 사진작가들처럼 사진을 잘 찍어서 전시회를 연 것은 결코 아니다.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 에세이를 낸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스마트폰 그림을 그리며 그 세계에 빠져들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서 내가 찍은 물방울 사진을 보고는
정말 아름답더라. 선생님이 그린 삐뚤빼뚤 그림들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그거면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들을 하며 나의 삶은 훨씬 재미있고 풍성해졌다. 그러니 길을 걸을 때 매일 똑같은 길로만 걷지 말고 한 번쯤은 새로운 길로 가보기를 권한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한 번쯤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라. 친구를 만날 때에도 늘 가던 장소가 아닌 아주 낯선 곳에서 만나보라. 그리고 뭐든 재미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한번 시도해보라.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수없이 해본 사람과 매일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사람의 내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10대 때에는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며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나 생각했었다. 표정 없는 지친 얼굴 위에 깊게 패인 잔주름이 고된 세월과 그들의 시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늙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그만큼 나이를 먹어버렸다.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는 세월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다행히 10대 때 품었던 두려움은 괜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요즘 산다는 게 너무도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래서 만일 10대 때에 나처럼 생각하는 아이를 만난다면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싶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슬픈 일은 아니란다. 그건 나름대로 참 좋은 일이야. 세월은 젊음을 앗아가지만 그만큼의 다른 선물을 주거든. 물론 탄력 있는 피부와 생기 넘치는 예쁜 얼굴, 라인의 탄탄한 몸매와 초콜릿, 복근 등 젊음을 숭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의 말처럼 젊은이들의 세상에 온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쓸쓸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20, 30대 시절의 예민함이나 방황, 열정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했던 10대, 닥치는 대로 공부하며 정신없이 보낸 20대,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치열하게 보낸 30대, 꿈을 펼쳐보려고 했더니 병이 찾아온 40대를 넘어 병마와 싸우며 6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일들을 거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거치며 단단해진 나 자신이 좋고 세상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웬만한 일들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게 된 지금이 좋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 또한 세월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이다. 어떻게 늙는 것이 잘 늙는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누군가에게 노년기는 활동적이고 혈기왕성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발 뒤로 물러난 고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이제껏 알고 항해온 것들을 다지거나 혹은 탐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안락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며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어떤 노인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혹은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 이야기가 너무 싱겁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이제껏 그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굴곡을 지나고 삶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그려왔듯이 다만 내 인생은 결국 내 책임이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50이 넘으면서부터 종종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 그려보곤 했다. 그때 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세상의 사소한 부분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었다. 생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웃어넘기는 여유와 포용력을 가진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 손주들이 힘들 때 마음 놓고 푸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면 참 좋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솔직히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내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에게는 2명의 손자가 생겼다. 막상 할머니가 되어보니 50대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완벽한 할머니상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서툰 초보 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집에 놀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손자들이 가겠다고 하면 서운해서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결혼한 딸에게 왜 자주 집에 오지 않느냐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무엇보다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봐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까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한데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딸과 손자들에게 종종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제쯤 나는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조금은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것이 내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다. 그리고 남은 나의 날들을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경험한다. 또 누군가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경험은 이 세상에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의 합일감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은 우리의 한시적인 인생에도 영원성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즉,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다 간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쓴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드높은 명예를 위해 목숨도 내놓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흔적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을 하면 상처 또한 피할 수 없지만 사랑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죽는 날을 상상해 본다. 내 옆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의 손을 꽉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비루했던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일 것이다. 그 완성의 순간을 향해 가는 삶의 과정에서 한 번쯤은 무엇에든 미쳐볼 것이다. 무엇엔가 미쳐본 적이 있는가? 마치 열병이라도 앓듯 무엇엔가 풍덩 빠져본 적이 있는가? 자나 깨나 그 생각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겁고 두근거리며 그 일을 할 때면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무아지경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무언가에 미쳤을 때 느끼는 환희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신감, 성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나에 미칠 줄 알면 다른 것에도 미칠 수 있다. 열애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어느 하나에 미치게 되면 세상과도 연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내 안에서 피어오른 열정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세상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다. 더 나아가 교육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무언가에 빠져서 몰입하는 시간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어떤 것에 미친다는 것은 열정을 가진다는 뜻이고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미칠 듯한 열애는 무모한 젊은 시절에나 가능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무언가에 미쳐보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니 한 번쯤은 일이든 취미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에 당신을 다 던져보라. 미치도록 무언가에 열중했던 경험은 당신이 훗날 무엇에든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살아있음의 환희를 당신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살아있음을 만끽하는 동시에 힘들 때일수록 유머를 잃지 않을 것이다. 웃을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불합리한 면들을 견디지 못한다. 대부분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은 웃음이 없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고도 굳어 있을 수밖에 없다. 늘 모든 것이 엄숙함과 진지함 속에서 진행되어 긴장하게 되고 피로해져서 일의 의미와 재미마저 잃게 된다. 반대로 항상 웃고 쾌활하기만 보이는 사람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부정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모든 일에 웃음을 보이기 때문이다. 마치 울지 않기 위해서 웃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웃음을 통해 자신의 공격성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다. 슈바이처는 인간에게 가장 큰 재앙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내면에서 죽어가는 것들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은 죽음이나 이별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의 비극 속에서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일러준다. 웃음을 잃어버리면 감정적인 여유마저 잃게 된다.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유머를 사용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실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며 그 상실과 슬픔을 잘 감싸 안기 위해 우리에게는 유머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머러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삶을 껴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자신과 세상에 대해 유머러스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과 유연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좌절과 모순, 상실을 견딜 수 있는 힘도 필요하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짓는 잔잔한 웃음이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웃음이 모순을 겪고 난 뒤에 현실을 긍정하는 태도에서부터 배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머 감각이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선 쉽게 흥분하지 않는 법, 상황을 파악하는 힘부터 기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웃음으로 껴안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니체는 말했다. 환하게 웃는 자만이 현실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 그러니 맞서 이기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처럼 삶을 유머러스하게 넘어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내 무릎에는 지금도 어릴 적 놀다가 생긴 흉터가 10개도 넘게 남아있다.
그 흉터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비행기 낙하산 놀이를 하다 계단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혀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베어 생긴 흉터. 이 안에는 같이 놀던 친구들이 모두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던 기억이 함께 묻혀 있다. 이 검붉은 자국은 연필을 들고 뛰다가 넘어져 연필심이 박힌 흔적이고, 그때 아버지는 연필심을 빼주며 나보고 조심성이 없다고 나무랐다. 무릎 가운데 지도처럼 남아있는 큰 흉터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에 화상 연고를 잘못 발라 생긴 것이다. 결국 상처가 골마서 며칠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열이 펄펄 났다. 물론 아무 약이나 발랐다고 어머니에게 크게 혼나야만 했다. 어쨌든 흉터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들어있어 내가 살아온 과거를 증명해주고 있다. 어릴 적에는 흉에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가리고만 싶었던 흉터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과거를 거쳐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삶의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런데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여기저기 크고 작은 흉터들이 산재해 있다. 어쩌면 내가 기억하기 훨씬 전부터 흉터는 이미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 가족,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그만큼 크기도 했고, 또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내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깨지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고 아물던 상처가 덧난 적도 많았다. 그뿐이랴 상처 하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입기도 했다. 부끄러워서 가리고만 싶었던 흉터들. 그러나 지금 나는 내 흉터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상처를 입고 그것이 회복되어 흉터로 남고 다시 상처를 입고 그것이 아물어 또 다른 흉터가 되는 동안 나는 더욱 성장하면서 인생을 배웠다. 결핍과 상실로 인해 상처를 입고 때론 그것들을 메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때론 견디는 법을 배우며 인생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더욱 풍요로워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이지 싶다. 그러므로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도 있다. 만일 몸과 마음에 감추고 싶은 큰 흉터가 있다면 더 이상 그 흉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럴수록 생채기만 덧날 뿐이다. 그러니 묻고 싶다. 왜 상처는 벌써 아물었는데도 그 흔적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는가? 당신도 지금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하기를 바란다. 신은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또한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지금 겪는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인다 해도 당신은 분명 자신을 추스른 다음 움직일 것이고 하루하루를 이겨낼 것이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러니 힘든 상황을 헤쳐 나아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껏 그래왔듯 당신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놀라운 힘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 자신을 믿고 삶의 마지막까지 걸어간 뒤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삶이라는 긴 여행의 끝이며 그동안 누려온 모든 기쁨과 행복의 끝임과 동시에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끝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과도 이별이다. 그래서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잠시 지녔던 모든 것들, 나의 육신과 내가 집착하던 명성과 성공, 집과 물건들, 그리고 나에게 잠시 허락되었던 시간조차도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고 떠남을 의미한다.
죽음은 두려움이다.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혼자서 죽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죽음은 눈을 감은 후 나를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미지의 세계가 내가 저지른 과오들에 대한 죗값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죽음은 한낱 무생물체로 변한 내 육신이 부패하여 냄새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일들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은 가르침이다. 그것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비로소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잔인한 스승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그리고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스승이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데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야 가르쳐주는 무심한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나 죽음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나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자비로운 스승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죽음은 이어짐이다. 그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세상이란 공간을 영속시키는 자연의 확고한 의지요. 무한한 자비로움이다. 나의 시간을 끝냄으로써 세상의 시간이 계속 흐르게 만드는 대자연의 손길이다. 나의 시간이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관대한 손이기도 하다. 죽음은 삶의 일부다. 사람들은 살 때도 죽을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싶어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을까? 22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나는 내가 좀 더 멋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 또한 이반 일리치와 다르지 않았다. 내게 닥친 운명을 원망하고 분노했으며 한없이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톨스토이의 소설 속 이반 일리치처럼 말이다. 이반 일리치의 생활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는 묘사처럼 그의 짧은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그 두려움 없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그는 출세와 허영심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마치 자신의 일상에는 죽음이란 전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제 곧 자신이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즐거움과 우정, 희망 등의 기억들을 캐내기 시작한다. 통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을 거듭하던 이반은 지나간 삶이 괜찮았다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최후의 순간 마침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런 실존적 깨달음은 그에게 빛을 보여준다. 그는 그동안의 공포와 불안, 분노, 고통, 고독, 절망 등을 떠나보내고 가족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신에게 용서를 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반 일리치는 큰 소리로 말한다. 이렇게 좋을 수가. 그는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음은 끝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숨을 절반쯤 내쉬었다. 숨을 멈추고 긴장을 푼 뒤 조용히 숨을 거둔다. 이처럼 죽음을 인정하면 현재를 더 세심하게 느끼며
거기에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요즘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요. 천국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내가 보고 듣는 것 하나하나가 다 섬세하게 느껴지면서 경이로워요.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 숨차고 답답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날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행복을 모른 채 어리석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년 동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던 한 환자의 말이다. 그녀는 난치성 폐결핵으로 이미 폐 한쪽은 수술로 없어졌고 나머지 폐마저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결핵균에 점령당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검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녀가 몇 달 만에 병원으로 찾아와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균이 발견되지 않으며 약도 끊었다고 했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오히려 나를 치료해주고 갔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잡고 나를 다독여주며 나의 공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의 손에 내가 이제껏 들고 있던 삶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다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은 오히려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오늘의 본문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관적 도쿠 리뷰가 이어집니다. 정신분석 전문의로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이라는 숙제를 풀어가던 저자. 그녀는 43세 파킨슨병이라는 예고 없는 시련을 맞닥뜨리고서야 비로소 자신을 닥달해온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책은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 즉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오늘을 재미있게 살아가라는 다정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들킨 것 같아 뜨끔했습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산다. 저 역시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생, 성실한 직원, 착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해진 답을 향해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정의 즐거움은 잊은 지 오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크게 자책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일쑤였죠. 그런 저에게 저자의 고백은 마치 오랜 친구의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어 하고 등을 토닥여주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던 부분은 흉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자는 어릴 적 무릎에 생긴 흉터들을 보며 부끄러움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증명하는 삶의 기록이자 훈장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제가 그동안 감추고 싶어 했던 마음의 흉터들이 떠올랐습니다. 실패했던 경험, 서툴렀던 관계, 지워버리고 싶던 후회의 순간들. 저는 그것들을 오점으로만 여겼는데 저자는 그 상처가 아물며 생긴 흉터 덕분에 우리가 성장하고 인생을 배운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크고 작은 흉터들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 역시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나이 듦에 대한 저자의 시선도 인상 깊었습니다. 저 역시 막연하게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젊음을 잃고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쓸쓸한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자는 세월이 젊음을 앗아가는 대신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와 웬만한 일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선물한다고 말합니다. 20대의 치열함과 30대의 불안함을 지나오며 단단해진 지금의 자신이 좋다는 그녀의 말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지금의 내가 참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세월이 주는 선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책을 덮으며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늘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결과와 상관없이 재미있어 보이는 것에 일단 도전해보라고, 작은 시도들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자신의 경험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며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나의 작은 세계를 부수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비록 서툴고 삐뚤빼뚤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걷고 낯선 음식을 맛보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끝에서 후회보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게 해준 고마운 책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